저희도 방금 4조 발표하신 것 같죠. 4조처럼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좀 소비자를 보호하는 걸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다면 저희는 기업을 좀 서포트하고 약간 날개를 작게 달아주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규제 개혁을 얘기해봤고요. 오늘 아침에 발제들도 규제가 정말 좀 아무튼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규제 개혁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현황 핀테크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얼른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이런 금융과 핀테크에 대한 규제가 지금 어떠한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이 아니라 그중에 영국이에요. 미국, 중국, 영국은 또 어떤 정책을 피고 또 핀테크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 나라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또 여기 죄송해요. 목차에는 또 빠졌는데 그 다음에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핀테크 현황을 보면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금액이 최근에 3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40억 5천만 달러였는데 2013년에는 122억 1천만 달러로 이제 1년 만에 최근 1년 만에 3배 이상이 성장했고요. 2014년에 글로벌 벤처 투자가 63% 성장한 데 비해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무려 20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핀테크 산업을 이렇게 지금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 영국, 중국인데요. 미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예상되기로 2020년까지 미국 금융시장이 2013년 대비 25% 이상이 핀테크에 의해서 잠시 강할 거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중국은 서로는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핀테크 현황은 잠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는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태동 단계입니다. 그래도 많이 성장하고는 있는데요.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이 1억 명 돌파했고 모바일 비중 59.6%로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히지니시스 이런 것들, 토스 이렇게 성장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기술력도 뛰어나고 IT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데 비해서 이만큼을 이렇게 선도하기는커녕 이제 굉장히 성장을 약화라고 해야 되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관시 금융이랑 금융 규제가 문제인 것 같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한국 핀테크 산업의 조금 더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간 포지티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해외에서 미국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 해도 된다가 미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제한 것 이외에는 다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죠. 미국도 당연히 규제는 있는데 그렇게 엄격한 건 아니에요. 모든 금융사업자, 작은 서비스업자, MSB라고 하는데 만 금융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규제가 필요할 때만 실시를 해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잡스법으로 해가지고 회계감사를 완화를 시켜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대기업, IT 기업, 애플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들이 금융권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안 좋은 규제는 바로 없앱니다. 비용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핀테크 기업들이 더욱더 예측 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국도 비슷해요. 역시나 규제가 최소화되는데 얘네는 아예 법이 없습니다. 무법지대. 네, 실용주의적 정책, 열린적 사후적 규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비규모
금융권 IT 기업, 텐센트, 알리바바 이 기업들이 2004년에 그 알리페이나 그런 모바일 위챗페이를 제시할 때 이 사람들은 절대 금융기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비금융회사가 금융업을 한 첫 사례이지요. 이렇게 중국은 무법지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중국도 역시나 이제 이 사업들이 최근에 엄청 커져가지고 2018년에 이제 왕랜이라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거치도록 이제 규제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실시했던 이유는 이 비금융권 IT 기업들이 주력 분야가 뭐였냐면 소규모 대출 그리고 소규모 투자, 소비자 금융을 목표로 타겟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기존 중국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던 그 빈부격차의 심화를 어떻게 보면 메꾼다라는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굉장히 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결이 달라요. 영국은 일단 워낙 인재풀이 좋기 때문에 이 인재들이 그 기업가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제도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는 오픈 API. 은행 외부의 그런 IT 개발자가 은행과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은행의 내부 전산 시스템에서 그 은행 고객들이 어떤 거래 활동을 하는지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파일럿십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신생 IT 개발자가 한정된 업무, 한정된 고객 범위, 그러니까 이런 범위를 정해준 대신에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국, 중국, 미국은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핵심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한 건데요. 우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브로드하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짚고 가기에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그런 핀텍 기업의 발판을 막고 있는 규제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아닌 네거티브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데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정되어 있는 규제 외에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이거는 반대로 좀 내려가게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규제 완화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통해서 핀텍 기업의 활력을 터주면은 그 핀텍 기업을 통해서 소비자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소비자 금융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소액 대출 그리고 또 하나는 소액 투자입니다. 우선 소액 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사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광분절이죠. 그때 총 6천만 건의 거래 중에서 총 거래 금액의 8.5%가 이 알리바바를 통한 소액 대출의 자금 경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액 투자인데요. 핀텍 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은 그 핀텍 기업으로부터 통한 소액 대출, 소액 투자 상품이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가계 포트폴리오를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질문 안 해도 네.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소개를 해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15초 남았는데요. 우리 핀테크 기업들은 성장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등장 밑에 숨은 돈, 그 소비자들의 소규모 자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 핀테크가 규제 혁신이 된다면 우리의 핀테크 산업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목에 나와 있듯이 투자는 어릴수록 좋다. 세상 보는 너든까지 간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2조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 시작부터 결론을 다 던져놨어요. 이미 이거 보신 분들이 다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의 결론은 투자는 어릴수록 좋다. 이게 답입니다.
옥차는 이러하고요. 먼저 이 일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그 이민아 교수님하고 여러 교수님들의 그런 강연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저에게 정말 와닿았던 게,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정말 이제 살아나야 된다. 이 벤처 기업들이 살아나야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뭐 신성장 동력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경제가 성장할 그런 그 여력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투자라는 것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저는 이제 그 벤처 기업들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투자라는 방식인데, 이 투자가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제가 좀 받았는데, 투자가 빠르지는 이유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업을 도와주는 투자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투자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를 저희가 대충 추려보니까,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저희는 저축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저희도 그래갖고,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돈은 항상 돈이 생길 때마다 어디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은행에 넣어야 된다. 은행에 넣어야 돈을 아껴야 이제 나중에 쓸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보편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투자 플랫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투자 플랫폼이 여럿이 있지만, 저와 청소년들이 투자를 할 만한 플랫폼이 구축되었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거고요. 투자 절차가 까다롭지 않을까. 이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앞에 커트론기 막 이렇게 있고, 막 컴퓨터 치면서 주식 이 차트 보고, 뭐 스토채스틱스, 뭐 모멘텀 지수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그런 투자를 떠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문턱이 높다 이렇게 인식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돈을 잃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보증서가 망한 뭐 이런 경우를 되게 자극적이니까 이걸 좀 더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도 이득보다는 손실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런 이유로 투자를 꺼려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투자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찾아냈는데,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되게 와닿았던 게, 일반 투자보다는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소액 대출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주제로 한번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크라우드 펀딩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기에 크라우드 펀딩을 해보신 분이 있나요? 네, 없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결론을 다 낼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청소년기에 크라우드 펀딩이 되게 잘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와디즈라든지 이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계층별로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제가 얘기하는 계층 간에 이제 뭐 청소년을 위한, 아니면 뭐 미성년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꺼려지는 이유에, 저희가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을 투자가 아닌 저축에 포커스를 맞춰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기조를 저희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투자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투자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어려서부터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청소년기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투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청소년기인가? 이민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크기 위해서는, 저도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 어려서부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투자를 미리 배워보는 게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청소년에게는 이 투자와 관련된 이런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기 이거는 와디즈에서 답변을 한 내용인데 와디즈에 가입을 했을 때 리워딩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투자형 프로젝트 이 두 부분이 나눠지는데 청소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와 제품만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리워딩 부분에만 투자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때 리워딩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품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투자형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혁신 부분인데 우리 계속 앞서서 그 강조해 왔듯이 혁신 성장이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화두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혁신을 다가가지 못하고 청소년기 때부터 여기 이 길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이제 김인표 대표자가 발표하셨습니다. 정책 그룹 좀 아니야. 네. 각 청소년을 벗어난 김정희께서 열정적으로 거의 발표 시간 대부분을 다 열심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시대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형 청소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어린 차세대 청년들이 투자와 친해지자 이것이 저희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비투자형 청소년 크라우드 펀딩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부나 그냥 마음 씀씀이에 불과한 수준이고 투자형 청소년 크라우드 펀딩은 지금 이제야 꽃을 피고 있는 가운데 투자형 청소년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아직 주목을 잘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규제를 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규제들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기본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을 시작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 제안들을 전부 통과해야만 겨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제가 마음에 드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 규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미성년자의 투자의 어려움, 이러한 규제들이 완화됨으로써 투자형 청소년 크라우드 펀딩이 애초에 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투자형 청소년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를 통해서 나오면은 이것이 악용되고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로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대표적으로 불공정 상속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정보에 관한 혁신이었다면 블록체인은 이 신뢰를 더해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의 알고리즘, 뭐 P2P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내용들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과 토론을 시작하게 된 게 이 토론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저도 블록체인 스터디라는 걸 좀 했어서 기본적인 이런 기술이라든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좀 얕게 스터디를 했었는데 제 당시 이 토론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 그러니까 평소에 블록체인에 관심 갖지 않던 친구들이 굉장히 이 기술은 사기다. 한마디로 이제 유시민 작가님의 입장에 많이 서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과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이 비트코인이 지금 화폐를 대체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제 김진아 대표님이랑 정대승 박사님 측은 이 비트코인은 안 되지만 그 이 향후 이 기술을 좀 활용해서 나중에 충분히 그걸 가능할 것 같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블록체인과 그러니까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은 일반 청년들이나 국민들 중에 과연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리플 이 차이가 정확히 뭔지 알고 있을까? 그래서 아까 그 암호화폐에는 적정 규제가 필요한데 블록체인은 이제 이런 그런 걸 좀 덜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일반 국민들이 가상화폐,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이 블록체인을 구분을 짓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뭐 P2P가 뭐 가능하다, 그러니까 P2P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언론은 알려져 있는데 일반 뭐 이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이 토론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전부 다 사기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물론 그 기술을 좀 아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는가 아니면 전문가분들 입장에선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반 대중들을 절대 무시하는 정책이든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게 단점부터가 좀 나와 있는데 뭐 블록체인으로 거래 실수 수정하기 어렵다, 실시간 대용량 처리가 어렵다, 개인기 해킹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단점들이 너무 많은데 솔직히 일반 그냥 대중들 입장에서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런 단점들이든 장점들이든 당장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 그거에만 보통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내용만 서칭을 했고 장점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뭐 금융 같은 경우에도 있고 뭐 이제 진품, 그러니까 가품을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는 화물 추적 시스템으로 물류 추적 관리로 가능하다. 뭐 선거 온라인 공직 선거도 뭐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들 이건 아마 서칭하시면서도 아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블록체인 응용 성공 사례를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저 파인아트 요게 파인아트가 맞네. 이거 파인아트는 2018년 4월에 피카소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25,000명이 $50씩 분할해서 소유하게 됐고 공동소유의 유동성 확보 및 미술 작품의 주식화 사례라고 해요. 그리고 또 2018년 6월에는 저희 스위스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시범 선거를 진행했고 그 결과 투표의 공정성이 보장되었고 조작 여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성공 사례들이 좀 나왔다고 해요. 물론 아직도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성공 사례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는 것 같고 갈 길이 멀지만 어쨌든 이런 그 성공 사례들이 분명 한국에도 좀 더 알려지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방금 있었던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거는 부동산 스토어 플랫폼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부동산 매매가 해외에서도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기간은 어떻게 보면 한 1년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부동산 최초로 거래도 성사했다는 건 굉장히 희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중앙기관에 물리적 서버가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그 단점을 또 서칭해봤을 때는 이 중앙기관에 물리적 서버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생태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나 그런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그러니까 탈중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할 주체가 없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국민들에게도 더 알려져야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게 작년에 어떤 분께서 이 빅데이터를 조사를 하신 건데 한 11월가량 꽤 최근 자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좋다, 최고, 추천 이런 의견을 내주셨다고 하고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절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 하락, 이 하락은 아마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라든지 에스토니아 이런 데서는 이런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서 암호화폐 공식 통화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넘어가고 네, 일단은 제가 그래서 좀 마무리를 짓자면 뭔가 어쨌든 어떤 정책이든 어떤 과정에 있어서 분명 처음에는 이런 혼란의 시기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같이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런 점점 기술을 받아들이고 미래를 같이 그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제 주로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당장 좋다 그래도 서울시 제로페이 이런 게 있다 해도 관심도 없고 한번 써보려고 하면 이제 그런 거가 굉장히 힘들다, 피곤하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결국에는 그냥 그 기술 자체를,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되게 또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오히려 그 전문가분들에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희 주제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했던 그 오전에 들었던 강연들이 다 어떤 거였냐면 이 핀테크 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에는 왜 페이팔이나 이런 그런 금융 핀테크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나오지 못할까라는 거에 대한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핀테크 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법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지금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핀테크 시장이 축소가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이었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마존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로그인을 하고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결제가 완료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G마켓에서 인터넷 구매하는 절차예요. 단계가 11단계가 있죠. 모두 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가장 화내는 게 바로 이 액티브엑스 그리고 공인인증서. 다들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 거 가장 화나는 게 뭐죠? 때는 모든 차를 다시 시작해야 되죠. 굉장히 그걸로 많이 화가 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미국의 핀테크 산업이 발전한 이유는 정말 그 기업들이 혁신적인 무언가를 한 것도 있었지만 소비자들 진짜 이 핀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해야 되는 방향성을 함으로써 이게 이 핀테크 산업이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커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생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핀테크 산업을 크게 하려면 금융회사에게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우선 소비자들이 쉽게 핀테크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우선시대가 되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이고요. 또 인터넷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위험 부담을 가지고 더 발전해나가는 그 핀테크 기술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우리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혹은 공인 인증서를 두고 비밀번호 유출하거나 해서 우리가 금융 사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의 가장 근본적인 우려 자체가 사실은 이 금융 사기이고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 사용하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과실 책임주의에 의해 이용자의 권리를 강하게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금융회사가 책임 부당해야 될 사고들이고 이게 이용자가 중과실로 인정되는 부분이에요. 적금 매체 대여자고 그 비밀번호를 누출하거나 혹은 추가 보안 안전 조치 거부로 한정하여 고의 중과실 선택을 방지하는 이거가 있으면 이제 소비자가 이제 과실을 금융 사기를 당했을 때 해야 되는 범위인데 이 규정 때문에 저희 이 무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이 아주 퇴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용자가 적금 매체를 분실 전환하는 경우에 금융회사의 통지자기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순간적으로 모를 수 있는데 그 몇 시간 사이에 만약에 어떤 결제가 나버리면 제가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게 그 이용자 책임이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이 추가 보안 조치 거부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공인인증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공인인증서를 3년 전에 원래 공인인증서가 모든 그런 결제 시스템에서 의무화였는데 이 의무화가 바뀌긴 했어요. 이제 의무화를 없애기는 조항에서 모든 지금 은행들은 다 인터넷 뱅킹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이런 이유들이 이걸로 인해서 그 금융회사가 그 피해에서 보상이 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미국에는 EFTA라는 유명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이용자가 거래 내역을 받고 60일 이내에 무관한 전자제금 이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통지를 하면 금융회사가 그 돈을 전적으로 다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외 규정이 뭐냐면 저희가 이 무효금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나 카드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 건 이제 구제가 되지 않고요. 고객 본인 또는 합작품들 사기 목적으로 저희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이건 구제받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발생시킨 어떤 거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기한에 통지만 하면 되고 무관에 입찰되는 것을 아니면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미국은.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로 페이팔이 있잖아요. 페이팔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금융이전 핀테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페이팔은 비밀번호만 치고도
모든 결제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사기는 아니지만 해킹에 의한 그 부정 사용률이 우리나라의 1000배가 넘어요. 근데 피해자들은 그 어떤 그 피해를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페이팔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그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칙 때문에 거의 웬만한 모든 그 금융 사기에 의한 것들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이라고 해서 PSD라고 주로 불리는데요. 이 유럽연합 전체 이 지급결제 서비스 지침을 모두 법률을 반영시켰고 무관한 지급거래가 발생하는 금융재산의 대상책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한 거래 임기 후 지체 없이는 인출을 13개월에 통지한 경우 이용자, 우리 소비자들은 다 책임을 면제하게 되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용자 책임 한도 이런 건데요. 이 인지하고 통보를 했을 때 그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진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고 지급 서비스 예를 들어 페이팔이나 이런 카드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해외 주요 국가와 다르게 금융회사의 책임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전자금융 사업을 해당 사실을 이용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너무나 회사의 편파적인 그런 법안인 게 보통 미국 국가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금융회사가 이 사람이 정말 사기를 당했는지를 증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피해 상황이 있었다고 우리가 직접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용자가 직접 증명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금융회사와 관한 거래임을 증명하는 이중 책임을 부과하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개선 방안으로서 전자금융 사고에 대해서 이 무관한 전자금융 사고로 범위를 확장하고 현행 입증 책임을 이용자와 간에 그런 모든 선택들을 하고 있는 대로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무관한 전자금융 거래 발생 시 금융회사 전적으로 부담책을 부담하는 식의 이게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회사 측의 법률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모든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계점이 뭐냐면 일단 금융회사나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만큼 명확한 기준,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50유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600달러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명확히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에 속해 있는 금융권, 사실 금융권이 굉장히 힘센데 이런 금융권을 설득할 만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하고 거기 보상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 법안이 실현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골드만삭스인가? 왜 골드만삭스인가? 갔다가 그 그림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그 초대형 그 투자는 5개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5개를 다 더해야 25조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하나만 가지고도 100조기 때문에 우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세계 7대 경제대국 5만 5천만 이상 인구에서 3만 이상 국가가 7번째인데 아까 이병태 교수님은 한국의 금융 수준은 우간다 비슷한 87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아까 그 결론에서 이제 그 이병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규제 때문이다. 그래서 그 규제를 갖다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이민하 교수님이 또 얘기해 주신 게 주인이 없기 때문에 금상금융에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장기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 그 한국의 금융기관 그 CEO의 그 평균 수명이 3년이 채 안 됩니다. 시중은행은 2년, 한국은행은 3년. 그러나 지난 36년간 제가 그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근무할 때 그때 제 중앙은행 총재가 폴 볼커, 그 다음에 알란 그리스판 18년, 벤버랭 6년, 36년 동안 세 사람이 그 중앙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부와 관계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자기의 그 이 중앙은행 정치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이 교육부 장관은 1년에 한 명이라고 저기 그 총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1년에 한 명이죠. 그래가지고 교육 정책이 독실할 수 없는 거죠. 한판 골반 상승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창의적인 인재 유치에서 성과급 제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노조 때문에 이게 그 평등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성과급 주거든. 어제 저희들이 들은 거로는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픈 건 찾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찾는다는 거죠. 평균 10등이 한 100억 정도 받아가고 1등이 한 300억 정도 받아가고 하루에 일당이 1억 정도 되는 거죠.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왜 한국에서만 그렇게 이 어떤 기회를 보려고 하지 말고 좀 눈을 돌려가지고 외국 가서 일본에서 보다가 베트남에 가는 충분히 그 작업을 짓을 수 있다라고 얼마 전에 그 청와대 그 비서관이 얘기하다가 그게 신문에서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그냥 그날에 살폈었는데 아마 그분의 의도는 그럴 거야. 좀 바깥으로 나가라. 그 조만한 그 한국에서 큰 세계 지도를 보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딱 한국에 속했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신한여행 베트남이라고 그러는데 신한여행 베트남 말고 남미, 아프리카, 중국, 인도 앞으로 이 신흥 국가들 아까 저희 아까 겨냥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랜드라고 잘한 두 뼘짜리 국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중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공을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성녀와 그런 도전에 아까 그 스타벅스가 감독했는데 253번을 갖다 거절당하고 254번 성공하는 그런 그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레이제이션 빅테크의 혁신인데 카카오뱅크 하나가 생겨가지고 카카오뱅크는 직원이 150명이고 근데 2만 명, 3만 명 되는 그런 신문행들 갖다가 다 지금 흔들고 있다. 그 4개 한마디가 그냥 전체 그 금융판을 갖다가 우리가 시간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핀텍 전략도 있고 규제 샌드박스 조기 정착하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다 일사분기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 쪽하고 이걸 해봤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이렇게 우리한테는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고 그러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게 저의 그 올드 제너레이션 나이 먹은 사람이 있고 따뜻한 청년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차와 다른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서 컴퓨터가 많이 가서 목차와 다른 내용 설정이나 순서가 있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을 발표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연말마다 나온 얘기가 한국판 골드만 삭스는 과연 어떻게 언제쯤 나오느냐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권사 규모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빨리 버느냐? 오늘 강의에서 들었듯이 이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260배를 불려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이 벤처기업의 투자를 그 합리적이고 그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에 잘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GDP 대비 한국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본의 양은 상위권입니다. 하지만 한 기업당 제공해주는 기업에 대한 그 투자 금액은 하위권이죠. 조금씩 나눠서 많이 준 것보다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처럼 자본의 규모가 엄청나지 않기 때문에 유망한 기업, 선별된 기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중적인 기업은 어떻게 고를까요? 기존의 평가 방식으로 골라야 할까요? 기존의 평가 방식을 고를 때는 현재의 이익, 현재의 가치를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으로 기업을 선정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기업 가치를 선정하는 세 가지 보이는데 자산 가치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합니다. 시작부터 30초가 넘었었어요. 자산 가치는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하는데 재무제표는 이미 확정된 이익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즉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벤처기업이 맞지 않죠. 수익 가치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벤처기업이 불리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 100을 만들고 벤처기업도 100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할인율은 벤처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이 유리합니다. 즉 같은 가치를 만들어내더라도 현재의 그것을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벤처기업이 불리합니다. 상대 가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기업들을 찾아가지고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인데 벤처기업이 우리가 투자하는 벤처기업은 새롭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비슷한 기업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방식으로는 정확성, 효율성, 양중시, 문화방식 투자도 좋지만 성장 가능성, 잠재성, 질과 방향, 집중 투자를 중심으로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벤처기업의 투자를 결정하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례는 짧게 넘어가면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디어로 프로토타입 보유,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CFP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주행 경영팀 보유하고 전략적 관계 구축하고 제품 공개 출시 가능하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집중하고 대신 미래에 집중하되 그것이 허황된 미래가 아니지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 미래 가치인지를 판단한 후에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역을 보려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 골드만삭스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감시자로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기업에게 맡기고 벤처기업의 개인 조절 없이 정당하게 가치 평가를 받았고 그 벤처 캐피탈, 투자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했는지 역시도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